오늘도 주식시장 심화시켜 보겠습니다. 오늘의 심화론 주제 보시죠. 주식 심화론 월요일의 주제는 하반기 전망입니다. 증권 보험 섹터 하반기 전망. 신한금융투자 임희연 연구원과 하반기 증권 보험 업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시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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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이제 실적 시즌인데요. 증권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증권사 같은 경우는 코로나 팬데믹 때 많은 수혜를 입어서 제가 또 요즘 증권사 그 이전에 배당 얼마나 줬나 봤더니 확실히 2020년, 21년, 19년 대비해서 많이 줬더라고요. 네. 배당들 많이 줬는데 최근 들어서는 거래대금이 부진합니다. 그래서 실적 전망이 좀 암담한데요. 2분기 증권주 실적 악화 기정 사실화 될까요? 네. 사실 이제 예. 그 증권 업종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뭐 거래대금이라던가 주식시장에 굉장히 민감한 그런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배당 성향이 늘어나지 못한다면은 이익이 늘어나야 주주 입장에서는 DPS가 늘어날 수 있을 텐데 현재 이익 같은 경우에는 크게 늘어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각 영업 부문별로 나눠서 놓고 보신다면은 네. 보통 저희가 브로커리지, WM, 이제 자산관리라고 하죠. 혹은 IB, 그리고 트레이딩 이렇게 네 가지 부문으로 나눠서 보는데 브로커리지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이 워낙에 지금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올해 하반기 일평균 거래대금은 한 16.7조 원 정도를 제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관점에서 사실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 크게 뭐 좋게 볼 만한 요인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브로커리지 쪽에서는 크게 개선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WM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산 관리, 이 부분에서는 그동안의 증권사들이 사모펀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많았었죠. 이 사모펀드 사태 이후로 사실상 지금 증권사들이 이런 이제 상품에서의 신뢰성을 회복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크게 좋아질 것도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WM 쪽에서 굉장히 이익 기여도가 높은 상품이 ELS라고 하는 상품인데 이 ELS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 변동성에 굉장히 밀접하게 연동이 되는 구조인데 현재 글로벌 지수가 크게 반등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기 상환과 신규 발행 모두 다 지금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I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측면으로 좀 나눠서 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전통적인 IB라고 할 수 있는 ECM하고 DCM 같은 경우에는 ECM은 워낙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주식시장이 워낙에 지금 불확실성이 좀 크게 확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유상증자라던가 IPO 이런 부분에서 물론 이제 지금 부진한 그런 이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DCM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아무래도 좀 이제 자금 조달이 좀 부담스러운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제 부동산 PF 같은 이제 그런 시장 쪽에서는 사실 그동안에는 이제 증권사들이 IB 쪽, 특히 이제 부동산 PF 쪽에서 굉장히 많은 이익을 벌어들였었는데 이 부분 또한 최근에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불확실성 국면에 놓여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금리가 상승하면서 아무래도 채권평가 손실이 크게 잡힐 것으로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좋아질 만한 게 특별하게 보이지 않는 게 바로 증권 업종이라고 평가를 하고 계시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예. 우리 채팅창에서 증권업은 흐림, 보험업은 맑음이라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도 예상을 네. 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보이스가 너무 좋으시다고 우리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발음도 좋으시고 보이스 톤이 좋으시다고 하시는데 처음 뵙나 봐요. 저희 임희연 연구원님 자주 나와주셔서 증권보험주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이 많은 섹터이기도 한데요. 잘 풀어주고 계십니다. 특히 저도 정말 어려워하는 이 보험업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분기 실적 기대감을 받고 있다고 해요. 보험주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지금 실적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컨센서스가 계속 상향 조정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배경이 있습니다. 좀 이제 주요 지표들 위주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보험사들을 접근할 때에는 이제 손해율, 사업 비율 이렇게 두 가지 지표를 많이 봅니다. 손해율이라고 하면은 보험회사가 이제 받은 보험료 대비해서 실제로 보험금을 얼마나 지급을 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보험료를 100을 받았고 지급하는 보험금이 80이다라고 하면은 손해율은 80%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주는 보험금이 줄어들어야 보험사는 좋기 때문에 손해율이 개선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제 사업 비율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이제 판관 비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이제 매출액 대비해서 판관비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즉 보험사 입장에서는 받은 보험료 대비해서 실제로 판매비를 얼마를 사용을 했느냐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는데 네. 지금 사업 비율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한 20%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지표를 좀 이제 각 보험 상품별로 조금 나눠서 본다면은 지금 손해율 같은 경우에는 장기 위험 손해율이라고 하는 지표가 있는데 이 지표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개선이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동차 손해율 같은 경우에는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 대비해서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이 장기 위험 손해율이라고 하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손해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건강보험에 대한 손해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장 이제 중요한 포션은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예시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장기 위험에 해당이 되는 보험 상품들은 네. 뭐 실손보험이라던가 예. 암보험, 어린이보험, 치아보험, 치매보험 등등 이제 건강에 관련된 상품들이라고 보시면 되시겠는데요. 이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실손보험입니다. 이 실손보험 쪽에서 굉장히 큰 손해율 개선세가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데 백내장 수술 쪽에서 보험금 청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최근에 이제 백내장 수술 쪽에서 보험금이 줄어들고 있는 배경을 잠깐 살펴보자면은 그동안의 백내장 수술 관련해서 보험금 사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제 이게 진행이 됐었냐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백내장 수술을 할 때 이제 눈꺼풀을 이제 덜어내고 거기서 이제 긁어내고서 닫으면 되는데 거기에 이제 시력 교정술을 같이 집행을 한 거죠. 이제 시력 교정술을 이제 렌즈 삽입술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보통 백내장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 건당 한 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시력 교정술을 하면서 넣게 되는 그 렌즈 가격이 한 500만 원 정도 한대요. 그래서 이 시력 교정술까지 같이 하게 되면은 백내장 수술 비용이 거의 뭐 800~900만 원까지 뛰게 되는데 네. 이거를 다 실비보험으로 청구를 했었던 거죠. 이거를 지난 4월 1일자부터 이제 그 보험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금융당국에서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수술을 하는 병원을 내부자가 고발을 하게 되면은 최대 3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병원들이 그동안에 이제 이런 쪽에서 보험금 청구를 많이 이제 유도를 하는 수술들을 했지만 이게 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 3분기부터 더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 6월 19일자로 대법원에서 판결이 하나 나왔어요. 어떤 판결이냐면은 이 백내장 수술은 입원 치료가 아니라 통원 치료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최대 5천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만 지급을 해라 라고 한 거예요. 백내장 수술은 입원 수술이 아니라는 거죠. 혹시 뭐 시력 교정 수술 하셨어요? 라식이나. 아니요, 저는 안 받아봤는데 네. 그렇게 되면 기존의 백내장 수술을 하겠다고 해서 실비보험을 뭐 기존 백내장 수술보다 한 8배, 9배까지 더 보험금을 챙겼던 그런 수요? 네. 그런 분들, 뭐 사기라면 사기가 네. 될 수 있겠고 그런 분들이 실제 백내장 수술 비용보다 더 적게 청구하게 되는 건가요? 그럴 수 있게 되겠죠? 그렇게 하게끔 유도하려고 그런 또 판결이 내려졌을까요? 이게 결국에는 네. 이제 이게 의도 자체는 그렇게 이제 과잉 보험금 청구를 하게 되면은 네. 결국에 이 피해는 선량한 피해자들한테 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근절하기 위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는 있고요.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실제로 그러면은 백내장 수술 비용보다 더 적은 이제 보험금을 받게 되느냐 말씀을 예. 주셨는데 일단 이론적으로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렇게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러면 근데- 2분기, 지금 2분기고 3분기 하반기부터 어떻게 백내장 수술이 실비보험에 청구가 돼서 네. 지급이 되는지는 또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지켜봐야 될 거예요. 근데 현재 판결로는 일단 통원 치료로 이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예. 최대 30만 원까지만 지급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돼서 그동안 이 장기 위험 손해율에서 네. 큰 비중을 차지하던 실비보험 가운데서
십일보험 내에서도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해 왔었던 백내장 수술에 대한 그 청구가 줄어들게 되는 시기가 2분기 실적부터다라는 점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리포트 자료에서 백내장 수술의 장기 위험 손해율 기여도를 각사별로 좀 추정을 해주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차트를 봐주시면은요. 네. 지금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 장기위험 손해율에 지금 기여하는 부분이 한 11% 정도 우측에 차트로 예. 이제 봐주시면 되시고요. 그럼 이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겠네요, 이 업체가. 맞습니다. 예. 네, 결국에 이제 이쪽에서 그만큼 보험금 청구가 많았었다는 거죠. 네네. 보험사들은 이제 항상 이제 같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 손해율이 높다는 게 당장의 이익에는 이제 안 좋습니다. 예. 당연하죠. 하지만 이제 투자자 관점으로 놓고 보면은 그 말인즉슨 그만큼 향후에 개선폭이 크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보험금을 많이 줬었고 이후에는 여기에 맞춰서 보험료를 인상을 하던 혹은 어떠한 제도 개선이 반영이 되면은 그만큼 이제 개선폭이 커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향후 이제 하나손해보험이 가장 큰 폭의 이익 개선을 좀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테이블도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네. 지금 현재 보험사들의 이제 그 백내장 보험금 그 청구 변동에 따른 이제 수익성 민감도 분석이라는 이제 테이블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잠깐 봐주신다면은 현재 보험사들 중에서 ROE 민감도가 가장 큰 곳은 앞서 말씀드렸었던 하나손해보험이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순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2분기 실적에서 보험사들의 판관 비율은 뭐 큰 포인트는 없을까요? 네, 사업 비율이죠. 네, 사업 네. 비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좀 크게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는 신계약을 팔면 팔수록 비용이 단기적으로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인데요. 이게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앵커님께서 지금 7월 1일자로 월 10만 원짜리 보험을 하나 가입을 했다고 가입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올해 안에 이 보험사가 수취하게 되는 보험료는 60만 원이겠죠. 하지만 비용은 사업비는 1년치 보험료만큼을 업프론트 피 개념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120만 원이 먼저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익과 비용이 단기적으로 미스매칭이 되고 그 다음에부터는 보험료는 120만 원이 들어오지만 여기에 대한 이제 사업비는 나가지 않는 거죠. 대신에 보험금은 청구가 될 거고요. 하지만 뭐 보험 가입하자마자 바로 보험금 청구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수익 곡선을 그려보자라고 하면은 첫 해에는 무조건 이제 거의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받은 보험료보다 나가는 비용이 당장은 더 많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바로 이제 수직 상승해서 이익이 나오다가 다시 추후에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위험 노출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보험금 청구가 늘어나고 이제 캐시플로우는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게 일반적인 그림인데 지금 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신계약 판매가 굉장히 작년 대비해서 부진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는 한데 가장 큰 요인으로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절판 이슈가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요. 이거는 작년 이제 7월 1일부터 실손보험이 4세대 실손보험으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은 기존의 3세대 실손보험이랑 다른 게 뭐냐 하면은요. 이제 보험료가 보험금을 얼마나 청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이게 결정이 된다는 거죠. 기존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앵커님하고 저하고 동일한 실손보험을 가입을 했다라는 가정 하에서 네. 우리 앵커님께서는 이제 보험료 항상 이제 매달 내시고 대신 이제 평소에 운동 열심히 하셔서 몸도 안 아프시고 건강하셔서 보험금 청구를 안 하세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맨날 일만 하고 아까 잠시 이제 그 앞서 이제 서두에서 말씀 주셨지만 뭐 스트레칭도 안 하고 뭐 목도 아프고 뭐 자세 안 좋고 그래서 이제 그 보험금을 이제 도수치료 쪽에서 이제 하게 되면은 보험금 청구가 늘어나겠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르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는 보험료를 이제 사실 뭐 할인을 받고 저는 보험료를 더 높게 받아야 되는데 네. 근데 이제 기존 보험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차등을 안 시킨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량한 피해자들이 좀 피해를 많이 보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번에 나온 4세대 실손부터는 이게 아예 차등제가 됩니다. 자동차 보험처럼 네. 사고가 발생하면은 보험료가 높아지고 사고 발생 안 하면은 보험료 할인해주고 이게 되니까 가입자 입장에서는 작년에 가입하는 게 훨씬 더 유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 설계사 입장에서도 이거를 판매할 때에 세일작이 굉장히 좋은 포인트였었고요. 작년에는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신계약 판매가 굉장히 많아서 비용 부담이 컸지만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신계약 판매가 부진해서 사업 비율이 역설적으로
지금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실손보험도 참 많이 손실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4세대 실손보험이 나오게 되면서 이 초반기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사업 비율을 좀 움직일 만큼의 신규 가입은 크게 네네. 늘어나진 않았다라고 보셨는데요. 최근에 가파른 금리 인상이 있어서요. 이게 과연 보험사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까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꼭 네네. 연구원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네. 예, 최근에 뭐 자이언트 스텝이다, 빅스텝이다 해서 금리 인상이 가파라지고 있거든요. 보험사들이 받는 영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금리 인상은 보험사들한테 무조건 호재인 이벤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하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수익성 측면에서 아무래도 이제 보험사들이 기존에 투자했었던 채권들이 만기가 도래하면서 재투자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재투자 그 수익률이 기존 대비해서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신규 투자 이원이 개선됨에 따른 이자 증가가 가능해져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으세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BS 측면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IFRS 17이라고 하는 새로운 회계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이 제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원가로 평가하고 있는 부채를 시가로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고 기존에 이제 원가 평가하던 그 금리보다 시가 평가하는 금리가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할인율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지금보다 오히려 부채가 줄어들게 되고 자본은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보험회사들의 자본 적정성 관련된 우려가 모두 다 해소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금리가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접근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가지 포인트에서 가파른 금리 인상이 보험사에는 득이 된다는 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최근에 보험 업종의 주가 같은 경우는 증권업과 마찬가지로 4개월 연속 하락세예요. 맞습니다. 예, 일단은 뭐 시장도 하락을 하긴 했고, 근데 금리는 올라가고 있는데 보험 업종은 4개월 연속 하락을 했단 말이죠. 조금 전에 잠깐 말씀해 주셨던 그 어려운 IFRS 17. 이거 자체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들어볼까 하는데요. IFRS 17이 하반기에 보험사의 관전 포인트이면서 보험사를 투자해야 하는 투자 포인트이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이 변화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런 건가요? 일단 지금 뭐 회계적으로 보험사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예. 반면에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하락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이벤트 때문에요. 네, 물론 이게 회계적인 증익이기는 해요. 예. 그리고 회계적으로 보았을 때 이제 기업 가치가 상대적으로 좀 이제 디레이팅 되는 모습이 보이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렇게 회계적으로 이익이 늘어났을 때 과연 배당은 늘어날 수 있겠느냐? 이게 가장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회계적으로 이익이 늘어나는 이유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금리 상승으로 예. 인한 할인율 변동 이 부분도 예. 물론 있을 수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IFRS 17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예. 보험사들이 그동안에는 현금주의로 이제 잡았었던 손익계산서가 발생주의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더 어려운데요. 네. 이게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네. 기존에 이제 손익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당장 이제 보험료는 조금 들어왔는데 뭐 이제 나가는 비용은 많고 그리고 이제 들어오는 보험료는 많은데 뭐 나가는 보험금은 또 적다가 뭐 추후에 이게 늘어나면서 이익이 이렇게 이제 가는 그 곡선이 네, 제가 네, 잠깐 네. 말씀을 드렸는데 예. 요게 이제는 플래트닝 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왜냐하면 이제 보험사가 앞으로는 이제 그 회계를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게 되냐면요. 이 보험 계약에 대해서 받은 보험료와 미래에 지급할 보험금을 다 빼내고 미래에 이제 창출 가능한 이익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CSM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거를 보험 부채 항목으로 잡아두어요. 그리고 계약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약 기간에 걸쳐서 균등삼각해서 이익으로 잡는 구조가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건설사가 이제 뭐 사업을 하나 이제 수주를 받아서 그 공사 기간 동안에 이거를 균등삼각해서 이익을 잡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시는 거랑 동일한 개념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뭐 건설사랑 어떻게 달라지게 되냐면요. 보험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보험 계약이 그
갱신됨에 따라서 보험료 인상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보험료 인상분이 그동안에는 현금 주의에서는 갱신 주기가 돌아와야지만 매출 증가로 나타나고 그게 이익 개선으로 나왔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보험료가 인상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을 이제 선 반영을 해서 부채와 자산으로 다 잡아서 이거를 이제 미래 이익까지 다 뿌려서 잡게 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이익이 억눌려져 있었던 보험사들, 특히 이제 갱신이 될 것들이 많은데 아직 갱신은 안 됐고 그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이제 발생주의로 바뀌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익이 증가되는 부분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각 회사별로 이제 증액폭은 좀 달라지기는 하는데요. 2021년도에 이제 손익계산서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IFRS 17 상에서의 이제 손익을 대략적으로 좀 이제 추정을 해 보았을 때 네. 한화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한 221% 정도의 증익이 예상이 되었고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한 134% 정도의 증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같은 경우에는 각각 뭐 10에서 한 50% 정도의 증익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생명보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삼성생명, 하나생명 같은 회사들은 약 7, 80% 정도의 증익이 예상이 되고 있는 구간이고요. 지금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같은 경우에도 10에서 한 3, 40% 정도의 증익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 네.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상 이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으로 연결이 되려면은 결국에 이렇게 증익이 된 게 뭐 실질적인 캐시플로우가 변동이 된 게 아니라 회계적인 변동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주들에게 어떠한 배당이 늘어나야 리레이팅이 가능한 건데 아직까지는 이 배당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좀 잔존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배당을 줄 수도 있다고 보세요? 이거는 조금 지켜보기는 해야 되는데 네. 현행 그 제도적으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IFRS 17이라는 이 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KICS라고 하는 국내 이제 그 보험사들의 자본 규제가 같이 도입이 됩니다. 이 규제에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그 해약 환급금 부족분 상당액 중에 해지 위험 초과분의 75%를 보완 자본으로 인정을 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저도 이거를 말씀드리면서 항상 이제 되게 송구스럽고 그런데 저도 이거를 제가 이해하기도 어려운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사실 그게 더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말씀드리기는 조금 저도 이게 아무래도 시청률상 저도 좀 이제 죄송하기는 해요. 시청률상이요. 그런데 네. 이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네. 결국에는 이제 보험사들의 미실현 이익은 네. 배당 재원으로 활용을 하지 말라라는 부분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에 지금 상충되고 있는 게 법인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지금 아까 제가 잠깐 짧게 말씀드렸지만 이 75%를 보완 자본으로 인정을 한다라는 부분에서 일부 이제 결국에 그 100%가 아닌 75%, 나머지 25%에 상당되는 부분 중에 일부는 법인세 쪽으로 이제 나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이제 배당은 주지 않는데 법인세를 낸다 말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회계 개정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에 법인세는 이제 순이익 위에 있는 거고 그리고 미실현 이익은 순이익 밑에 기타 포괄 손익 쪽으로 이제 잡히는 건데 이거를 뭐 배당은 하지 말라. 법인세는 달라. 이건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정이 될 수 있는 개연성은 높아요. 어떤 식으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미실현 이익분에 예. 대해서도 좀 이제 배당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중과세의 가능성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중과세가 이게 이중과세라기보다는 네. 사실 이 미실현 이익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느냐에 예. 대한 이제 논쟁인 것 같아요. 네네. 이 부분은 아마 금융당국에서 올해 연내 이제 예. 뭐 좀 이제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미실현 이익까지 우리가 왜 간 거죠, 근데? 이게 왜냐하면 CSM이라고 하는 게 발생주의이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이제 미래 예를 들어서 이제 그 10년 동안 뭐 예상되는 이익이 100만 원이다라고 네. 쳤었을 때 이 10년 동안에 잡힐 이 100만 원이 매년 균등하게 잡히진 않을 거잖아요. 어느 해에는 뭐 20만 원, 어느 해에는 뭐 마이너스, 어느 해에는 뭐 플러스 뭐 이렇게 뭐 잡힐 수가 있는데 발생주의가 되면 이게 모두 다 플래트닝 해지게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 플래트닝하게 뭐 매년 10만 원씩 이익을 잡게 되는 그림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미실현 이익으로 상당 부분 잡힐 수 있는 게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마이너스인데 플러스로 이걸 발생주의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게 결국에는 이제 배당 재원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이제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 좀 네. 많이 복잡하고도 어려웠죠. 제가 간단하게 그래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보험주 투자를 할 때는 일단
손해율과 사업 비율 추이가 중요하다. 네. 예, 이게 결국에 실적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결국에 또 보험금이 뭐 인상되는지 여부 이런 것들 다 실적에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 도입하는 거죠. 네, IFRS 17은 1월 1일부터 시행되죠. 맞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IFRS 17이 시행이 되는데 이게 시행됨으로 인해서 회계상 이익이 더 커질 수 있는 그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금 흐름이 직접 뭐 좋아지는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거를 배당으로 줄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한 체크 포인트인데 맞습니다. 저는 안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안 줘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이건 뭐 해석의 여지에 따라 달렸기 때문에 예. 사실 뭐 줘야 한다, 주지 말아야 된다 이거를 네. 논하기는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제 규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예. 뭐 회계상의 이슈가 있을 수 있고 법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세법도 이거는 같이 이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거를 논쟁을 하는 거는 사실 크게 의미는 없을 수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결정이 다 그냥 되고 뉴스를 나서 보면 되는 거죠. 네, 뉴스 네. 보시면은 아마 이게 그 굉장히 많은 이제 플로우로 나올 거예요. 왜냐면 이게 지금 보험업종 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보시다 보면은 이제 배당을 줄 수 있겠다 이게 음. 어느 정도 결정이 나면은 그때 이제 접근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IFRS 17의 도입으로 보험사들이 배당을 더 늘리게 된다면 주가 리레이팅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보험주 하면은 변동성이 커질 때 방어주로 좀 적합한 투자다. 이런 분석들도 보험업 분석하는 내용에서 좀 많이 보이고 있고요. 그렇지만 또 보험주를 투자할 때 매크로 변수를 좀 유의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들어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연구원님 보시기에는 어떤 쪽이세요? 둘 다 중요한 내용인가요? 다 맞는 중요하죠. 내용, 맞는 네. 내용이죠, 둘 다. 네. 왜냐하면 이제 결국에는 시장이 안 갈 때 보험주만 간다라고 네. 볼 수도 없고요. 지금 불확실성이 네. 너무 커서 그런지 지금 보험주가 이렇게 하락했네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결국에 지금 중요한 게 이제 이 매크로 변수가 결국에는 그 실물 자산 가격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보험회사들이 현재 투자하고 있는 자산들 중에는 물론 이제 뭐 부동산이라던가 뭐 대체 투자 쪽에 연계된 것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이제 불확실성 또한 같이 이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조금 보수적으로 그래도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추후에 이제 뭐 금리 상승에 대해서 해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배당까지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사실 보험업종은 거의 뭐 AAA 플러스 등급의 거의 뭐 채권형 주식처럼 접근을 하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배당이 가능한지 여부를 네. 좀 확인을 하고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낙 뭐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걸 이제 정말 뉴스를 통해서 많이들 접하셔서 지금 경기 불확실성이 너무 큰 시기인 거 다들 아실 거고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배당 쪽에, 보험사 쪽에서 투자를 한 그런 어떤 뭐 부동산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보험사면 워낙 안정적인 운영을 하는 회사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 만큼 어떤 뭐 채권형 주식으로서 투자할 수 있는 네. 변동성 장세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네. 섹터라고 판단을 네. 하시는 거네요. 사실 이제 뭐 보험사들이 지금 대체 투자 많이 했다고는 하지만 예. 대부분의 대체 투자들이 이제 부동산, SOC 같은 상대적으로 좀 이제 안정자산이라고 이제 불릴 수 있을 만한 곳들에 많이 집중 투자가 되어 있고 예. 대부분이 또 이제 에쿼티성 혹은 이제 선순위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사실 위험도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탑픽을 뽑는 걸로 지금 저희가 가고 있는데 그에 앞서서 상반기에 주식시장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하반기에 거래대금 증가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인이 있을지 마지막으로 좀 네. 알아볼게요. 단기적인 모멘텀보다는 네. 중장기적인 기회를 조금 모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현재 저는 하반기에 일평균 거래대금 한 16.7조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서 사실 더 크게 이제 올라간다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와 비슷한 거래대금을 예상하시는 상반기보다는 적죠. 상반기가 20조 원대는 나왔었을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이제 하반기는 좀 덜 나올 걸로 보고 있고 하반기 코스피 밴드를 저희가 2,400에서 2,850포인트를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이제 회전율 가정 등등을 했었을 때 나오는 숫자이고요. 여기서 지금 크게 단기적인 모멘텀은 사실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하실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증권업종을 앞으로 이제 그래도 지금 놓고 봤었을 때 밸류에이션은 지금 바닥 아니냐, 너무 싸다 이렇게 지금 접근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물론 여기서 더 주가가 뭐 안 빠질 수도 있기는 합니다. 물론 그리고 추후에 주식시장이 반등을 할 때에 가장 이제 베타가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업종이기도 하고요. 조금 이제 길게 놓고 보신다면은 그런 측면에서 조금 투자 기회를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지금 증권주 몇 개 좀 제가 평소에 관심 있는 종목들 좀 켜봤는데 PR이 뭐 2배 이렇게 나오는 맞습니다. 기업들이 또 보이네요. 네. 예, PBR은 뭐 역시 낮고요. 0.4배 뭐 이렇게 나오고 배당 수익률은 뭐 9% 나오고 이런 종목들도 많이 보입니다. 뭐 은행주 중에서도 한 10% 나오는 종목들도 네. 나오고 있고요. 하반기에 탑픽을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하면은 또 뭐 아무래도 배당주 투자를 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금융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연구원님께서는 하반기에 생보사, 또 손해보험사, 증권주 이렇게 각각 네. 세 가지로 섹터 나눠서 탑픽을 꼽아주신다고요? 지금 생명보험 업종에서는 동양생명하고 하나생명 이렇게 두 군데를 업종 탑픽으로 보고 있고요. 예. 이렇게 두 군데를 이제 지금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현재 동양생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일 종가 기준으로는 보지는 못했지만 배당 수익률이 현재 제가 커버하고 있는 생명보험사들 중에서는 가장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는 계속 이제 배당 성향을 30%까지 꾸준히 상향을 시키고 있고요. 지금 대주주가 중국의 그 다자보험이라고 하는 안방보험이 이제 최근에 이제 회장님이 그 횡령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빵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산들을 지금 다 이제 다자보험이라고 하는 중국의 예금보험공사 같은 데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P처럼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시겠는데, 예. 이 동양생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뭐 그 다자보험 입장에서는 배당을 잘 이제 뽑아먹고 있고 추후에 이제 매각을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일단 뭐 매각하기 전까지는 계속 이제 배당을 계속 높여가면서 좀 이제 그 수익률을 높여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으로 보고 있는데 IFRS 17 도입 이후에도 이 배당을 계속 이제 점진적으로 상향 혹은 현재 수준에서 최소한 유지를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하나생명 같은 경우에는 사실 IFRS 17이 도입이 되더라도 배당을 못한다 라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다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는 어차피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낮은 회사이고요. 최근에 한 4, 5년 정도 이제 그 배당 수익률을 놓고 보신다면은 한 1, 2%대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배당을 만약에 추가적으로 못 늘린다라고 하더라도 주가는 크게 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금리가 상승한 것에 비해서 최근에 재평가되지 않은 주가를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현재 네. 손해보험 업종 내에서는 현대해상 업종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현재 5년에 한 번씩 갱신되는 실손 비중의 물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IFRS 17이 적용이 되었을 때에 여타 대형 손해보험사들 대비해서는 증익폭이 굉장히 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실적 측면에서도 가장 좀 이제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유사한 관점에서 현재 한화손해보험 관심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한화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서 자본이 줄어드는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탑픽으로는 말씀드리기는 조금 부담스럽고 관심주로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증권 업종인데요.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 키움증권을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지금 이런 시장에서 키움증권 탑픽이라고 말씀드리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이거 되게 의외다라는 반응을 많이 보이세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한국금융지주처럼 단일 증권사가 아니라 여타 이제 계열사들로부터 안정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조금 더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증권주를 좀 더 선호를 하기 마련인데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아예 반대죠. 주식시장에 가장 민감한 수익 구조를 보유하고 있는데 탑픽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키움증권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요. 물론 이제 주식시장 변동성에 가장 이제 민감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제가 커버하고 있는 증권사들 중에서 가장 자본 효율성이 제고되고 있는 그런 증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본이 어느 정도 규모냐에 따라서 그 신용 공여를 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보통 이게 3조 원이 허들입니다. 3조 원이 넘어가면은 자기 자본의 2배까지 신용 공여를 할 수 있고 그 미만일 경우에는 100%까지밖에 못 하는데 지금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자기 자본 3조 원이 넘어감에 따라서 종합금융투자 라이센스를 받았고 이에 따라서 자기 자본의 2배까지 신용 공여를 할 수 있는 룸이 늘어나면서
여기에 맞춰서 지금 주식시장에 연동되지 않는 안정적인 이자 수익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지금 키움증권 업종 탑픽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험, 증권 업종 내 탑픽으로 꼽아주신 종목들이 다양한 투자 포인트가 있고요. 그리고 매크로 환경이 지금 불확실한 만큼 이들 종목들이 굉장히 낮은 밸류에이션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하반기 탑픽으로 꼽아본 종목들 잘 기억해 보시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신한금융투자 이미연 연구원과 하반기 증권 보험 업종 전망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 있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세요. 주식 시마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